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용성입니다. 오늘 나와서 아이들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남과 뭐가 다를까? 남은 99가지를 살아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하는데, 가족은 99가지를 잘못하다가 한 가지를 잘하면 품이 안아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참 이쁩니다. 이쁘고,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학생의 날인데, 학생의 날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이 있으면 어린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학생의 날이 있으면 학생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른 것과 달리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학생이 일어선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저는 이 학생탑이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11월 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면 이 탑에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두꺼운 옷들이 없으니까 교련복 입고 내복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난 적이 있는데, 글쎄 돌아보니까 그때 그 경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붙잡아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겠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좀 엄청난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신문에, 방송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미투운동입니다. 미투운동을 바라보면서 남성들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위인전으로 지금 그분의 전기가 출간된 분입니다. 전교조 초대위원장을 지내신 윤영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상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실 적에 제자 하나를 참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하면서 학교에 정을 못 붙이고 있는 아이를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예! 하고 하면 많이 컸어? 예, 많이 컸습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 하면 아랫배를 한번 쑥 만지면서 이 자식 많이 컸구만 하고서 보내곤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을 당한 제 선배입니다. 그 선배는 선생님께서 한 번씩 불러가지고 자기 한번 쑥 만져주는 그 맛으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3년 동안 학교를 끊지 않고 야간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지금 교단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분은 바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처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시대가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부응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민주당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올해 저는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올해 판문점 선언이 있던 날, 그 이후에 친구들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우리 말이야, 술 한잔 먹는데 건배 살림 달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내가 냉전해서 그럴 테니까 너희들 냉면으로 하래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남북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냉면을 먹는 걸 보고서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달라져야 한대요. 냉면은 달라질 거래요. 그러면서 바꾸재요. 그래서 좋다 하고서 그렇게
냉면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이 문제를 잘 풀면 남쪽에서 냉전에서 그러면 북쪽에서 냉면으로 하면서 손잡을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사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보다 후퇴한 게 유일하게 교육정책입니다.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가 하는 얘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적에 더 이상 경쟁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들 계십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까닭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경쟁 해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던 밀실한 인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6년이죠. 재작년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하고 격돌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인간이 4대1로 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패배라고 할 때 에릭 슈밋이라는 CEO, 구글 CEO께서 이미 개국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기든 인류의 승리다. 누가 이기든 인류의 승리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계를 부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계가 할 수 있는 능력, 기계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교육계의 방향입니다. 이제까지 일본은 상당히 암기 위주, 책상에 달달 공부하는 방식을 굉장히 수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마저도 바꿔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OECD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11월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이상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책을 버리는 행사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옛날 제 모 고등학교 있을 적에 아이들이 3년 동안 읽은 책을 3층에서 4층에서 버리는데 눈 내리듯 책이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잊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잊고 싶다라고. 그러고 그들은 나름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우리 조국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의 변화의 핵심은 수능을 30%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진 자들 논리, 대도시의 논리, 강남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역이 중앙에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무지무지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올 A가 나온 아이, 올 1등급이 나온 아이가 딱 2명입니다. 재작년 1명이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1등급 다 나와도 흔히 말하는 서울대학 못 갑니다. 또 점수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수능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구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일까? 우리는 가끔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요새는 비가 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날씨가 맑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런 방송만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 문제제기를 시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 논의의 첫 시작이 바로 여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교사가 누구일까? 마치 아까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이 사람이 병들었을까? 숲을 보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의료 행위는 늘 사후 약방문격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전체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때가 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 써야 할 때가 왔다. 왜? 저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나가는 어느 학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자꾸 늦게 와요. 자꾸 늦게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지각을 하면 제가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깨려고 했는데 못 깨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하신대 임마.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3시에 나가셔서 시장에 나가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나가서 중간에 파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3시에 나가신다고 그럼 몇 시에 들어오시냐?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9시에 들어오신대요. 9시에 들어오셔가 씻고 10시에 주무셔가지고 3시에 나가는 삶을 몇 년째 부부가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한번 학교에 나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한테 둘째 아들인데 엄청 미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큰 놈은 학원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놈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내가지고 큰 놈이 내년에 고3 졸업한다. 그러니까 이놈을 내가 졸업하면 학원 보낼 수 있겠다. 학원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요새 학원 비쌉니다. 그 얘기 말하면 정말 그런데 그 아이가 등급이 몇 등급이냐? 6등급, 7등급입니다. 아까 성학사 선생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노래하셨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학원 보내지 말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죠. 힘드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희망의 대부분이 지역은 아이들입니다. 지역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꿈이 정치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국 대학에서 24%가 정시입니다. 주요 15개 대학에서 28% 정시입니다. 그런데 28% 정시에서 2%가 더 늘어나는 것이 대학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가는 15개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10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대를 포함해 11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숙대를 포함해서 15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포함시키면 보통 포항공대에서 16개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5개 대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2% 모자란다고 2%를 채우느라고 요구한 것이 얼마큼 많냐? 하나의 대학골이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면서 이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대학에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 정책이 아닙니다. 방향이 아닙니다. 반박했는데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시 확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논거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시는 객관적입니다. 수능바가 쫙 일렬 수용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이라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공정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공정하다는 것은 누구나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인데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때 정의라는 상위 개념이
자유와 평등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공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도발자유와 이야기를 합니다. 도발자유와 이야기를 하면서 도에서 도발자유와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맡깁니다. 맡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욕먹기 싫은 이야기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라는 이름으로,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버립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똑같이 도교육 중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수십 년은 아니죠. 지난 10년간 해왔던 똑같은 방식을 정부가 사용했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학종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에도 맞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맞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학종 금수저 아니냐? 금수저들이 가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금수저들이 학종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보다 훨씬 더 지역에서 가기가 쉬운 전형 방식입니다. 여기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1등급 올리는데 힘들지요? 매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능 점수 1점을 올리는데 20시간을 완전 학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수능으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는 힘든데 학종을 지역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훨씬 더 많이 간다는 증거들을 이미 학자들은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좀 넘어가 버린 자료이긴 한데 그냥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것입니다. 학종의 비극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학생 스스로가 답안을 작성합니다. 근데 학종만큼은 누가 작성하냐? 바로 교사가 작성합니다. 교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큼 심각하냐? 그냥 교사 잘 만나면 대박치고 교사 잘못 만나면 그냥 지 알아서 운명의 하고 지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어쩐가? 그렇습니다. 컨설팅 학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종 없애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은 절대로 정시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시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지역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EBS입니다. EBS는 바보야, 문제는 EBS야 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BS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사회 소외계층에 좋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 저는 7년째 시모네딱 아이들하고 함께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EBS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과연 3학년 때 EBS 교재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70%가 나옵니다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다 지정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서 3학년 내내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그것을 교재를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EBS 강의를 몇 분에 들어야 되고 우리가 50문제를 80을 푼다, 80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 반이 걸립니다. EBS 교재를 다 푸는데.
그런데 EBS 교재에는 다 쉽습니다. 근데 한 문제, 단원에 한 문제씩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문제 유형을 가지고서 EBS 교재를 가지고서 강남의 모든 학원들이 이 유형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스템입니다. 그 1년 동안 아이들 7명을 데리고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EBS 관계자들로 전화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립니다. 그럴 때 괜찮아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겨우 딱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교재의 양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거 왜 그럴까? 이 문제는 오늘 논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이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상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쥐어짜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영역 줘가지고 연구 안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프랑스에서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데모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풀면 조용히 혼자 나와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을 그대로 보고 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교단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을 2명 봤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 자살한 아이가 어떻게 자살했는가를 한번 적어서 신문에 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차변 밑에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살에 이르게 되는가를 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잘못 다 해줬습니다. 아이들 죽이는 게 있고 이제 끝내야 됩니다. 정말 끝내야 됩니다. 정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엊그제 우리 학교에서 학생 중심 수업을 잘 해보자는 그런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에서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 하면 할수록 괴롭습니다. 좀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학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형태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몇 년 동안 했던 우리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학교는요, 열정을 가진 교사가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장 잘못 만나면요, 완전히 포장만 하는 혁신학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일 교장들이 좋아하는 것, 신문에 잘나는 행사가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것이 지금 경기도 혁신학교, 물론 잘하는 데 많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하는 데 많습니다. 그것이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신학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광주 모학교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갈 때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강연 요청에 들어오면 갈 때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강연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것.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버릇 없다라는 말을 저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히 평교사가 교장한테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갑니다. 교장선생님이 왜 앉아 계셔야 되는가? 교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장이 헛발질하면 학생은 작살나버립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까요? 여기가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데 어떤 교육감을 맡느냐가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교육감도 입시 전형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점수로 뽑으니까. 교장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지가 학원 가서 공부해서 가면 되니까. 교사도 몰라도 됐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니까요. 점수만 나면 쫙 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 학교 이과 1등짜리 얘기입니다. 2학년 때 그 아이의 학생부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시베리아 횡단철도 열차 학교를 갔다 왔던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적어? 2가지 금기사항을 적었어요. 첫째는 열차 학교를 갔다 왔고 아이브랜드라는 책자를 발간했다는 이야기를
즉 교육청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만지 교육감 참 존경합니다. 전임 교육감이십니다. 왜 존경하냐? 이번에 유치원 비리가 나왔을 적에 전라남도하고 울산 두 군데가 전수조사를 했고 1994년에 2014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리의 유치원 명단을 발표한 유일한 지역이 두 군데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혹시 이럴 수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 의미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문에다 그렇게 적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학생부에 적을 수 없음을 인지한 학생들을 보내달라 라고 얘기하고 못 적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민족의식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괜찮습니다. 16박 17일 동안 가면서 아이들 개인적으로 70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의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올 1등급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서울에 같이 재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얘기를 해드릴까요? 왜 교장이 바뀌어야 하는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아이는 우리 반 아이였습니다. 우리 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했던 해외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드는 엄청 고액 연수입니다. 학교에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 어떤 것도 학생부에 적으면 안 됩니다. 적으면 두 가지를 처리합니다. 하나는 어떤 대학에서는 0점 처리해서 탈락시키고 어떤 대학에서는 미반영 처리해서 점점 찍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0점 처리하는데도 안 되고 미반영 처리하는데도 안 되니까 딴 데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에 그걸 가지고 학생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까? 대학 가도 지장 없다고. 서울대하고 대학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학으로 전화해봐 괜찮다고 그럴 거라고. 대학에서는 공식적으로 미반영 처리하니 괜찮습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대학 관계자에게 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다. 옛날에는 괜찮았다. 근데 지금 학생부가 정교하게 바뀌어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학생부를 쓰기 때문에 점점 찍은 것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내게 들려줬습니다. 자네 말이야 용서할 필요가 없는 학생부하고 용서해야 할 학생부가 있는데 둘도 똑같다면 자네는 뭘 뽑겠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다른 대학을 갔습니다. 다른 대학을 갔습니다. 문과 1등자였습니다. 1, 2등을 다툰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학교에서 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학생부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우리 학교에서 연구소 가는 날 어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셨다가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다가 선생님 나 그거 좀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내일 말이야 내일 모레 말이야 우리 학교 사니까 같이 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6명을 데리고서 우리 학교에 사는 강의에 들어왔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혹시 나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야 연수 다 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규정에 따라서 학생부를 적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연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오늘 실제로 작년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연인데 한번 나와주려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잘 안 나가겠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나오는 까닭은 교육감이 바뀌고 나왔습니다.
교육감에게 이 소리가 들어가기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나는 교육감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78년도부터 만나가지고 40년간을 만난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요수에 당선되고 나서 아직 취임하기 전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 도에 올라와라. 도에 못 갑니다. 사실 못 가는 까닭은 제가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아까 여러분 혹시 요수에 열흘간 머물다가 84년부터 살았다 그러니까 왜 열흘간 머물러서 공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80년이 그때 어떤 일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광주에서 나온 유인물이 16종이 나옵니다. 5.18 전에 16종, 14종을 제가 씁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하는 금남로 도청에 사는 광장에 사는 햇불시 민족민주화 성회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거기에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건 조직에 시키면 했습니다. 그냥 저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란죄로 수배가 되었고 그러고서 아는 사람 신기동 아파트에 열흘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오빠 외삼촌이십니다. 면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을 데려다가 거의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우리 외숙모께서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악다구니를 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는 들어 누우시고 그리고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식음을 전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5월 27일 날 이것으로 왔는데 6월 5일 날 듣습니다. 그러고서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도망을 망도라고 하는데 망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년 안에 잡히면 죽거나 병신된다. 잡히지 마라. 숨어라. 그런데 그때 갈 수가 없고 가면 죽었습니다. 가면 병신됩니다. 가면 망가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식음을 전폐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게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연락을 해서 경찰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께서 옛날에 육군 장교이셨고 경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자는 곳 너무 늦게 들어갔습니다.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 광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나왔습니다. 그때 여수를 떠나면서 정말 여수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숨어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면서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 있고 싶다 했는데 글쎄요. 신께서 그 간절함을 들어주셨는지 84년치를 여수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5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생이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승전결 부분에 교육감이라고 목표를 잡지 않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승전결 인생의 목표 지점에 교육감으로 둔 사람은 교육감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버립니다. 교육도 희생해버리고 다른 것 다 희생시켜버리는데 교육을 둔 사람이라면 교육을 위해서는 가끔 교육이라면 지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확신하느냐? 과거에 분이 감옥 간 것을 한번 봤고 그리고 같이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5년 동안 같이 찬밥 먹으면서 같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몰라서 못하지 알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님 당선되고 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박 대표님께서 교육감님 만나러 가신다 그래서 이 말 꼭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아마 그 약속을 깨야 할 것 같다고 근간에 연락드리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교육청에 있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우리나라의 혁신교육이 망가진 까닭이 뭘까요? 광주에 가가지고 그 학교는 혁신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누가 거부했냐면 학부모들하고 교직원들이 거부했습니다. 혁신하기 싫다고.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내세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지. 혁신학교입니다. 학교를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학부모들에게 동의받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동의받지 못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닙니다. 진보는 실용과 결합되지 않는 허상입니다. 학교 교육이 진보적인 입장의 어떤 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때 무엇과 결합하지 않으면 실용과 결합하지 않으면 허상인데 그럼 교육의 실용이 뭘까?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걸리는 것이 뭐냐면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 투기하려고, 하나는 아이 때문입니다. 땅 투기하려고는 손가락질하는데 아이 때문에는 다 용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그 다음번입니다. 왜 그러면 당신 아들은 그렇게 위장전입하면서 입시하면서 왜 입시 이야기를 학교에서는 그렇게 금기시하는가? 왜 입시 이야기를 안 하는가? 당신 아들은 과외 보내면서 왜 안 하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른다. 우리 아내가 다 알아서 했다. 비겁한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잘못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시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부장관께서 그런 말씀, 교육부장관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서 만들어낸 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혁신학교는 입시 성적이 좋으면서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혁신학교입니다. 가능하냐고요? 저는 그것을 몇 년 동안 실험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혁신학교를 막고 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학교에서 또 그랬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실까? 그것은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해가지고 학교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위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당신네 말이야, 학교가 말이야, 헛단 소리가 나오게 만드냐고 말이야. 난리가 나면 학교 뒤집힙니다. 특히 교육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발언하고 그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학교가 뒤집혀버립니다. 완전히 작살이 나버립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이가 지방선거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혁신, 학생들에게 개혁을 선거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치인들이 학생들을 저렇게 찬밥대 쳐박까? 선거권이 없으니까. 선거권이 없으니까. 선거권 줘봐. 학교는 바로 학교. 왜? 표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들의 말 들어주지 않을까? 100% 학교. 아이들이 18세 참정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죠?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아니고 16세부터 주는 독일은 주정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8세도 안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 뺍시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육감님하고 인터뷰를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YMCA
총장님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싫으면서 마지막에 딱 한 줄 싫었으면 제일 마지막 포기했다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인터뷰를 신청을 했는데 기다려도 안 돼서 총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장학사님으로부터 그 아이에게 직접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공포스러워합니다. 우측 공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열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직위로 대학 가려면 교장이 사인해줘야 됩니다. 사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왔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반론 청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몇 번 당하면서 전부 녹음시킵니다. 누구하고 전부 녹음시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딱 그 기사를 실었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반론 청구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녹화자를 싹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냈더니 취재 들어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취재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되면 아이가 작살납니다. 멈춰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한 번만 더 아이한테 전화하면 당신과 전화했던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질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을 견뎌줘야 됩니다. 남쪽의 대통령은 사람들이 별별 소리 당합니다. 근데 북쪽의 위원장은 정말 잘한다고만 신문에 나옵니다. 남과 북을 비교할 때 어디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비판을 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비판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도에서 얘기해줘야 합니다. 잘했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정말 너는 좋은 학교다 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종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만들면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 시행착오는 그냥 시행착오가 아니라 어떤 아이에게는 여러분 과실치사하고 과실치상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과실치사를 뭐라 0점짜리는 과실치사입니다. 미반적인 과실치상입니다. 둘 다 범죄입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안 돼.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내야 합니다. 아니 연구하고 나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부 못.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떤 학생이 담임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개별 세특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자료하고 증빙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개별 세특이 뭐야? 개별 세특이 뭐야? 라는 말은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는데 백지당을 내가지고 대학 합격하겠습니까? 뭐야? 라고 말하는데 물론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교육감님한테 제가 가서 요구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애기만 요구할 게 아니라 나는 실곡장들 그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곡장들 모아놓고 아까 전화 오셨을 때 모아놓고 4시간 동안 강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무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상사인 실장과 국장을 모시기 힘들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장을 모아주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장 제일 없습니다. 요새 고등학교장 선생님께서는요, 밤 10시에 아이들 학교할 때 아이들 따뜻거리면 안아줍니다. 교감 선생님은 시간 내 수당이라는 걸 받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거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교장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합니까? 죄도 없는 교장 선생님들. 제가 우리 학교 얘기하니까 우리 학교 많이 망가졌다. 아닙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자유롭고 아이들에게 너그럽고 한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판받는 겁니다. 비판받고 무슨 학교 문제가 있어 아니라 그 학교는 아주 건강한 학교인데 라고 바라봐주는 것이 이 사람들 시각이에요. 교장 잘못 아닙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에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를 같이 산에를 다니는데 한 번은 그래요. 불이야 선생님 온다고 해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래서 이 사람 불이야 선생님이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교육감 찍으라고 막 산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산에서 불을 낸다고, 선거 불을 낸다고 그 아주머니께서 불이야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00일 지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 사명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도하고 도장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뭐냐면 이러저러한 문제를 좀 개선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말하냐, 길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라고 2번을 말했습니다. 나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장사님께 왜 시비를 겁니까? 왜 시비를 겁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몇 사람 서 있으면서 경악하고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도에서 공적 전화를 갖고 있다는 그 팀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선학기 교사를 저렇게 대접하는 것이 여전하구나.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알고 있는 교수 선생님 한 분 이야기를 할까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예, 그 선생님 가는 곳마다 학교에 현수막이 붙습니다. 아이들하고 상 타고 와가지고 대학도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은 재정이 박지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실수하셨습니다. 근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장감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막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술을 엄청 잡수고 나서 발을 뻗고 울면서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런 짓 안 하셨습니다. 교사가 잘나서 교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나서 교사를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왜? 아이들 가르치니까, 마주보고 사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그런데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바뀔 거야. 좀 기다려보자. 바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아마 교육감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님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왜 그러니까 보복당할 겁니다. 교육감 보복할 사람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그렇게 안목 없는 분이 아니실 거다. 난 믿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입시를 통해 가지고 인간답게 입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먼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여러분 수능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잘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학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학점을 따게 만드는 것은 과목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지 않은 과목, 수능에 나오지 않은 과목도 선택해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건 참으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이 강화되고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능이 나오지 않는 어떤 과목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학기 되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1년 내내 하면 수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얼른 끝내놓고 하기 어려운 다른 과목을 가지고 문제 써가지고 문제 풉니다. 그러면 잡으려면 잡힙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차라리 나오니까 1년 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언어는 수능에 나오는데 매체는 안 나옵니다. 반밖에 못합니다.
반은 다른 짓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낫습니다. 고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일리어드 오디세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수능이 안 나옵니다.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럴 때 교사를 어떻게 잡을까요?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다고 잡으면 바로 잡힙니다. 꼴들이 많습니다. 바로 잡힙니다. 바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나는 어찌 생각하냐? 시스템을 바꿔놓고 나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상적인 건 얘기하고 나서 시스템을 안 바꿔버리면 일선은 작살이 납니다. 이번에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 자영업자인데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뭘 바꿔야 할까요? 프랜차이즈의 악덕 갑질을 없애게 만들고, 신용카드사의 악덕 갑질을 없애게 만들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스템을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렸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을과 을들의 싸움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교육에 또 벌어질 겁니다. 내년부터 심각해집니다. 시범학교 운영하는 건 다 날라갈 겁니다. 어떤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학생 중심 수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수능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학원만 존인한다 그럽니다. 왜? 학원으로 가야 된다. 학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수능 절대평가 바꾸고 그리고 학종제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누가 할 몫이냐? 일선학교 교육감이 할 일이고 교육감을 보호하는 관료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학교에 설득하고 그 문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방법이 뭘까? 지금 아이들이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데는 얼마인가?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절반쯤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럼 절반 남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 절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가 방법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수능이라는 것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학교에 잘해도 학종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지균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KBO 총재하고 계시는 정은찬 총재께서 서울대 총장하실 적에 정말 우리 역사에 나올 만한 기록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균형을 선발하는 건데 각 촌놈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 지견충이라는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2017년도 가을 학기에 우리하고 똑같은 지역균형이라는 게 거기는 인종균형이 있습니다. 소수인종을 배려한 것이 50.2%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종에도 이것이 있는데 없는 학교 상위권 학교도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없는 학교가 바로 서울대학 일반 전형하고 그리고 한양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을 뺍시다. 한양대학 관계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양대학의 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돼야 되는데 한양대학은 3등급까지 일반고에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의 변화 양상을 대학 교수들이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학문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는 결론입니다. 전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한양대학 같은 데서는 내신도 보지 않고 수능도 보지 않고 그냥 학생들 딱 하나만 봅니다. 전형적인
외국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나는 한양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학교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종을 우리가 준비할 적에 수능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에서는 수능 준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학종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저는 그렇게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7+1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7시간 내리 강의합니다. 수업합니다. 선생님은 서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서 받고 밑줄 긋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 준비를 하고 나서 1시간을 짬을 내서 그때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하는 그것만 학생부에 제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생 참여 수업입니다.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학생 참여 수업을 하라. 두 번째는 수업에서 하는 과정 중심의 수업평가를 하라. 그리고 수업 참여도가 있는데 수업 참여가 거의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학생 참여 수업인데 직접 학생이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내리 다 해버리면 학교 수업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선이 적정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누가 해야 할까? 일선에서 하고 학생들이 여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고등학교 자녀분이 계신다면 11월달 아이들 좀 건들지 마십시오. 돌아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행평가가 왕창 밀려듭니다.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가능한 정도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들어야 하냐고요? 그것을 누가 조율해 줘야 되냐? 위에서 수행평가 총량률 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행평가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수능 절대표가 가겠다. 학교가 정말 토론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학교로 바꾸겠다. 학점제 도입하겠다. 이상입니다. 그거 만들어지면 오직 좋습니까? 안 될 때 그럼 중간에 있는 학생들의 대안이 뭐냔 말입니다.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학생 중심으로 계속하라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왜 실패했을까요? 혁신학교는 입시와 결합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가 입시와 결합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적과 성장이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종에서 평가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아까 말씀드렸죠. 한 4등급까지, 지방 할건대학은 5등급까지, 6등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적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몇 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학업 성취도 1번이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교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은 15분의 1입니다. 15분의 14가 뭐냐? 바로 성장입니다. 성적은 15분의 1.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학교 재학생 중에서 보통 부산교대는 1.3등급 정도가 갑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가 갑니다. 그런데 2점이 넘어섰습니다. 2점이 넘어서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기뻐가지고. 울었는데 그 아이가 전번에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뭘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야, 돈이 어디서 사왔어?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저 몰랐어요. 뭘 몰라? 저 장학금 타고 학교 다녀요? 어? 너 몇이었어? 2점 몇이에요? 수능은 몇이었어? 2점 몇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내신도 2점 몇, 수능도 2점 몇입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장학금을 타? 1.3도 떨어졌는데요. 2점 몇이 장학금 타고 부산교대 다닙니다. 이것이 학종입니다. 왜냐하면 학업 성취도는 15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다른 것은 지역에서 발버둥도 잘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시스템을 갖춰서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종의 무덤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써서는 안 될 금지 조항들입니다. 그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하고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진학지도라는 말은 어디선가 패러디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가실 겁니다. 잘 알다시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두부티케라는 사람이 분명히 오래전이죠? 68년인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프라하의 봄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소련식 그 전체적 공산주의가 문제가 사회주의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언론인 자기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자 하면서 내걸었던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하는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이 안 되겠다 하고 쓸어버리죠. 바르샤브 조약군을 투입해서 쓸어버립니다. 몇 개월 만에 쓸어버리고 나서 후사구 정권이 들어서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인간의 얼굴을 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학지도라는 말에 왜 인간의 얼굴을 한이라는 무슨 형용을 붙였을까요? 진학지도는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빈관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가르쳐서 압니다. 굉장히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학급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수행평가 종이가 사라져버리고 아이들이 막 적어놓은 그 참고에 적어놓은 건데 통째로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난립니다. 그건 사라지면 이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니까. 가지고 누가 그러지 하고 못 찾았죠. 뒤져버리면 되지 않냐.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버리면 뛰어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못 뒤집니다. 하고 조바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발견해버렸습니다. 체육시간에 딱 밖에 나갔다 뭐 찾아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지가 어떻게 알아요? 어른들이 시켰는데요. 무조건 밟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지가 알아요? 지가 한 지우지대로 한 거 아닌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오기를 저는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사람 죽이지 마라고 했습니다. 입시지도라는 것이 나는 경쟁으로 이루어진 입시지도는 딱 15분에 됩니다. 내신은 미치게 경쟁해야 합니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근데 밑에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보여주면 됩니다. 서로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앉아있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협력하라. 같이 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가 끄트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봅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과연 학종이라는 것이 아이들 정말 인간의 얼굴을 입시도 가능한가? 여기 지금 전부 다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동부베인 신문에 전부 다 수록된 기사들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내 노인을 섬겨서 나무 노인에게 미치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6명의 학생을 데리고서 넘객이라는 동아리를 운영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서울대학을 가고 1명은 연세대학을 가고 2명은 한양대학을 가고 1명은 중앙대학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활동했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봉사활동이 뭘까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정말 짜증납니다. 예전 보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막 써져버립니다. 가지고 와서 교사는 수록하죠. 요즘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봉사활동의 의미란 건 이런 것이고 나가 실감나게 만드는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봉사활동은 무목적성, 아무런 목적이 순수하게 사회적자를 돕는 행위여야 됩니다. 원래 본래적 의미의 자원봉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교육적 의미에서는 점수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어떤 봉사활동이라고 쳐줍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
이 율법을 가지고 단결한 결속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런 까닭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랍니다.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굉장히 막 두루마리 좀 넘기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려운데 갓난 아이에게 율법 적혀있는 양피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핥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갓난 아이가 달이 단 것이 느껴지는 그 양피지,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는 꿀 먹으라고 꿀을 맛보려고 율법책을 가까이 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느님의 말씀은 내게 꿀보다 달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얻는 힘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점수로 시작합니다. 꼭 이 기사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면 1년 동안, 그때가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 더럽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그 할머니하고 연락하고 지냅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노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 겁니다. 그들이 써놓은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뭐냐? 정서지원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 한 집에 갔더니 40일 넘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반찬을 동료수 복지회관에서 10,000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개인당 한 달에 10,000원씩. 그래서 그놈 가지고 어머니 반찬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보면요, 그 반찬을 전부 다 아들 먹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그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안 그렇구나. 학종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보면 심심하시는 집에서 충무고 박인화라는 책 보십시오. 작년에 촛불 시위 때 나와서 발언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프랑스 철학자 어떤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한 이야기가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한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제가 그런 얘기, 그날 저녁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2반 함께 해가지고 야자 감독을 하는데 저한테 왔어요. 이제 그 담임은 집에 들어가고 내가 2반 함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저녁 얘들하고 촛불 집회 하는데 가고 싶습니다. 가지마, 엄마. 뭘 가려고 그래. 가지마. 그랬더니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우리 반이 아니니까 담임 허락받아 그랬어요. 담임이 전화했더니 담임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너 공부하기 싫어서 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부하기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 가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뭐라고 역제안했냐면 촛불 집회 끝나고 다시 학교로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명이 나갔습니다. 다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30분 앉아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사회학과를 다니는데 그 아이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서울대학 사회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배들하고 맘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나이를 가지고서 서열을 세우는 게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싸가지 없다 그럽니다. 싸가지 없다. 싹수가 없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 같이 야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 실험이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너는 그러면 후배 들어오면 야자할 때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 뒤에 누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인화는 가정의 딸이 아니라 나라의 딸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가정의 아들로 효도 받으십시오. 근데 이 아이는 나라의 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변화는 놀랍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갑게 차가운 곳에 앉아서 이웃을 적으로 바라보고 친구를 적으로 바라보고 경쟁으로 바라보고 공부하는 아이들과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학종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반이었습니다. 뭐 할래? 그러니 이 아이한테 제가 만났습니다. 뭐 할래? 그러니까 매경 태사슬 공부하고 싶다고 밖으로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지 마 그랬어요. 나한테 한 달 동안 나한테 대모를 했습니다.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해요. 못 나게 막았어요. 그렇게 하고 너 대학 못 간다. 막았어요. 한 달 동안 못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어머니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두 달을 6개월 텀을 두고 나서 이렇게 수술을 하셔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막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보내려고 4월 중순쯤 돼가지고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학급에 제가 학급 경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조금 나에게 물이 들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시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같이 해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동부매일신문의 마재일 대표입니다. 난 지역신문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물어보면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장사도 안 돼 미치겠네. 막 화를 냅니다. 상현이 만나줄 것 같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한 달 다니고 수술 다니고 1년 다니면 2편의 글을 냅니다. 글이 뭐냐? 시장이 왜 망했을까?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 아이가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꿈 간단합니다. 나는 돈만 번 경영학도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시장의 그 상임회장이 6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한 번 신문에 나오고 나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번에 내 기사 꼭 실어줘. 그때 여수 지역에 어떤 지역에가 큰 마트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벌어질 때입니다. 그 10몇 살 먹은 아이한테 그래야 되겠습니까? 포럼이 뭘까요? 포럼이라는 말은 이 포럼의 성격과 똑같은 건 18세기에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 프랑스에는 살롱, 독서클럽,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뭐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 근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영주가 마음대로 했죠. 사적이 구별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적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사적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권력에 대해서, 공적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 말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만들어진 것이 학원 말씀을 공론장이라고 나중에 개념 규정을 합니다. 공론장이 만들어집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나는 포럼을 동해 포럼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카톡에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내리고 왔습니다. 저는 카톡 안 봅니다. 근데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프리페라는 단원이 공연하는데 걔들 좀 도와주자 하니까 단박 500장이 넘는 티켓이 팔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같았어요. 무슨 장관상을 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격하게 막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초밥집을 냈다고 하니까 야, 그 동네 내가 말고 타서 가겠다 하면서 힘을 돋아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 얘기를 걸어놓고 나니까 많이 걱정스러워하는 이야기들이 막 모였습니다. 이게 포럼입니다. 포럼이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동행 포럼은 몇 년 전부터 포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형식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참 보였을 뿐입니다.
나는 포럼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어있는 시민의 자유로운 연대.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러면, 아까 어떤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진 적가 문제야. 관심을 갖기도 한다. 저는 그럼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살다가 제가 39살 되던 해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지칠 만큼 지쳐버린 개인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안 만나고, 근데 조직 활동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합비만 내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페이퍼 조합원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시작하면서 나는 앞으로는 돈만 벌겠다고 했습니다. 난 돈만 버는 생활인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박광규 대표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꾸 뭘 물어봐요. 싫다 그래서 처음에는 됐어요. 싫어요. 안 만날래요. 2번인가 3번인가 그랬어요. 자꾸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에 뭔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를 사람들이 대표해주는 분이 계시구나. 동지들이 엄청 저를 욕했거든요. 그때 네 잘난 척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너 이제 잘 됐다. 고소하다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한 후배로부터 공격받고 나서 며칠 만에 잘 놓쳤습니다. 박 대표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멘토라고. 아닙니다. 나는 박 대표가 멘토였습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뭘 물어보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는 날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말하네요.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 저분은 뭔가 힘을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힘인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처럼 잘 모르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포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신문을 연대하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지역신문 용 많이 먹습니다. 잘 압니다. 언론도 압니다. 아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메이저급 언론은 언론입니까? 무슨 언론입니까?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 나가지고 꺼내기조차 싫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무슨 사건에 다시 지역 언론 욕하고 지역 언론 왜 욕먹습니까? 힘이 없어서 욕먹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역 언론은 뭔지 아십니까? 현장 사람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나는 지역 언론이 앞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이 전체를 내가지고 하나 커다란 홈피를 만들어가지고 여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탁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왜 다음만 만들고 네이버 만들어집니까? 지역 언론 연대하는 그런 홈페이지 못 만듭니까? 그러면 지역 언론도 달라지고 거기에 누가 결합하냐? 학생들이 결합하는 겁니다. 제가 학종을 하면서 굉장히 갈급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도 못 내게 만들고 못하게 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못하게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신문에 내는 건 금지 안 합니다. 왜? 신문은 가짜뉴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기자가 체험할 수 없는 걸 체험해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 기자가 가서 교장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학교 문제인데. 학생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단한 얘기하고 있네 하지 않고 끝없이 실어줍니다. 동부베이를 들어서 오른쪽 한 라인 가보십시오. 거기에 아이들이 제가 7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몇 개의 기사가 실려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동부베일은 여수의 교육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큼 했다. 그때 마재일 기자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 우리가 뭡니까? 족발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족발집에서 수장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도 내줄 줄 아시고 고맙더라고요. 아마 돈 없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올해 아이들하고 했던 것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지금 1,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고마운 일이죠.
참 고맙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거기 가는 곳이 뭐냐? 어디 게장 백반집이 잘한다. 거기 가서 먹고, 어디 케이블카 타러 가자 가고, 어디가 횟집 잘한다 먹고, 어디 경찰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나가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수에 오면 이순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수는 우리 지역에서 이순 유족계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수가 두 가지가 없는 게 저는 슬픕니다. 첫째는 과거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과학관이 없습니다. (2012년에) 여기에서 엑스포 있을 때 외국인들이 물어도 박물관이 어디예요? 모든 서구 지역은, 모든 지역은 아니겠죠. 지역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과학관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냥 노는 곳입니다. 그냥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를 이렇게 노는 곳입니다. 없습니다. 엑스포가 지금 광장에 지금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형태로 좀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이들하고 그것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만들자라고. 수련관은 뭐 하는 곳일까요? 학생들이 현재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수에 수련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수련관 하나 만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사설 수련관을 우리 가야 됩니까? 왜 되지도 않은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까? 정말 이제 수련관 가기 싫어합니다. 수련을 가기 싫어합니다. 올해 우리 반 수련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6명이 처음에 안 가겠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걸 왜 가야 합니까? 같이 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교한테 맞은 기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벌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벌써 해야 됩니까? 왜 욕도 해야 됩니까? 욕도 먹어야 됩니까? 내 돈 내고 왜 욕도 먹으러 갑니까? 이제 그런 것 할 때 됐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우리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 이순신 연구소에서 뭘 고민했냐? 여수가 와서 그냥 보고 간다. 여수라는 거 아이들하고 난중일교 공부합니다.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수는 그냥 밟을 땅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여수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당시 여수 땅은 순천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순천에 복속시켜버렸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수군은 그냥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군대를 끌려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군에 제일 많이 참여한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여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바다에 수장되어있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무덤도분들이 많았겠죠. 그분들이 풀이 되어서, 돌멩이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비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거 하면서요, 어떤 길은 6시간 걷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여수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허접합니다. 충과 효와 의를 가지고서 여수로 여천호 돌산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는가? 여수 와서 그냥 땅만 갖고 가지 마라.
이순신을 만나고 그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언니가 뭐 실어주는 것이 동백입니다. 감사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 이게 사고뭉치입니다. 학종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사고치는 사람,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사람, 기존에 그렇다면 그런 대로 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학 가게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학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학종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부할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까닭은 뭘까? 까닭은 뭘까? 아까 말씀드렸다면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분위기. 제가 이것은 정말 아닐 수 있습니다. 추측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논술지도를 했습니다. 논술지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논술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조서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가가지고 지금 판사로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딸인데, 그 아이하고 논술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당시 점수가 한양대 법대 정도 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특차란 이름의 수시였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어디 가든지 이어서 촌티를 벗지 마라 그랬습니다. 도시 여자를 바꾸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촌여자로 살아라, 촌스럽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촌스럽게. 제발 도시의 그 미끈한 문법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할 일 다 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판사가 돼가지고 저를 한번,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한번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사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인간 다 못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최악만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뻘쭘하고 갔는데 나중에 판사 되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최악을 피하는 게 이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 촌티를 안 벗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게 학종인데요.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나라가 살고 아이들이 살고 아이들이 달라지는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안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수업은 교사가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수업으로 주체를 열고, 그리고 서서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만 멈춰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인 존재로 비주적인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방법도 열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거대한 경전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교과서가 경전이 아니다,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의 진화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7+1로 제가 수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 1시간 수업을 준비하면 저는 그냥 수업이라고 하면 수업 개판됩니다. 적어도 한 팀을 6번, 7번 만납니다. 사전에. 괴롭죠? 사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대학 가고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아이들이 했던, 이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이 아이들이 했던 수업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뭐 하냐면,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그 다음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상황 만들어가지고 남자한테 여자를 많이 쳐다보는 것, 그걸 연출하고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성강간이라고. 대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녹화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끄라 그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야, 남자가 여자 쳐다보는 것이 시성강간이라면 어떡하냐. 너무 심하다. 말이 너무 심하다. 그거 나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반박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그냥 더 반박하면 논쟁될 것 같아서 그냥 피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제 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엄마, 나 짜증나 죽겠다. 거북스럽다. 왜요? 그래서 이러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단박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그게 거북스럽죠? 우리들은 소름 끼쳐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줬습니다. 고맙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젠더 감성입니다. 모 지사가 젠더 감성이 없어가지고 박살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서도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포럼 동행에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몇 가지 것만 이야기하고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지역은 중앙의 식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중앙에 가서 한 번도 지역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자리 있었다고, 마치 메이커 옷처럼 그 상표 붙이고 와가지고 지역을 자기의 식민지화 시키는 모습, 언제까지 보실랍니까?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건 끝내야 한다. 정말 끝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나는 여기에 와가지고 시장만 몇 번을 지나봤습니다. 그 시장님들이 아마 이 전 시장님만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장님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계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떠나도 될 고향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을 끝나고 나면 뭐가 돼야 하면 지역이 유지가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잘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답은 여러분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가 막힌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2022학년 현 중학교 3학년들 입시가 개편되었다. 서울 굉장히 유명한 입시학원에서 전략 설명회하면서 내놓았던 광고 문구입니다. 와, 좋다. 대학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 수능만 잘 보면 대학 하나는 니들 갈 수 있다. 아, 좋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냐?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고 있다. 와, 좋다.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고교 학점제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막 되지도 않은 학생 중심으로 강요하고, 그러면 와, 니들 우리 학교로 와야 돼. 우리 학원으로 와야 돼.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대안은 학원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책임졌죠. 장관께서 물러나셨습니다. 새 장관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지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방식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까? 저기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는 잘 알다시피 여수시하고 시에서 우리 여수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고맙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내용은 행복교육, 이름은 그대로 행복교육지원센터로 그대로 멈춘다 하더라도 혁신교육지원센터로 내용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이 뭘까요? 혁신교육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스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해왔던 모든 이 교육의 잘못된 게 무엇이었을까? 간단히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수건 한번 짜보십시오.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셀프 학생부, 조작fun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학생활동을 배치해 놓으면 그 물로 잔뜩 채워놓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야, 이것을 어디다 쓸까? 야, 이건 아껴뒀다가 자소서에 써라. 아, 이것은 저기 행정에다가 써라 하고 안배가 됩니다. 조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행복지원센터여야 됩니다. 학교를 혁신하는 지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스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술을 누가 지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떠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인서울입니다. 인서울. 요술을 지킨 아이들은 누구냐면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실었습니다. 우리 학교만 담배 피운 게 아닙니다. 다 피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난처하시죠? 참 좋은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왜 분이 난처하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 난처해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비판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 학교를 칭찬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아우, 저 학교 왜 그래? 학교 홈페이지가 침묵의 바다가 되기 오래입니다. 아무런 비판 내용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북한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교육받은 아이들은 민주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그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긍을 알게 학교에서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 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비판하는데 다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다 험하게 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뭐냐? 나 꿈 없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꿈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3학년 때까지 견디고 있다고. 1년은 참으면 된다고. 왜? 3학년 되면 직업학교 갈 수 있다고. 3학년 되면 직업학교를 보내줍니다. 1년 때 해야죠. 누가? 학교에서는 지금 오전 수업만 하면 학교가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운동부가 오전 수업만 합니다. 오후에 이 아이들을 얻다가 지역에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따돌리고 누가? 돈 여기다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서울로 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100만 원 이동하면서 몇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할까요? 전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부자입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먹고 삽니다.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한 번만 손 잡아주면, 한 번만 가서 손 잡아주면 이것에 충성할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 그대로 놔둡니까? 특수목적고 하는데 이것에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까? 아, 법이 아니라고요? 바꾸면 되죠. 방과 후 직업학교, 직업교실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거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창조해내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만들어야죠. 도의 지원구가 있다면 시에서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잡니다. 자고 꿈이 뭔지야? 꿈이 엿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면 학교 등교한지 아십니까? 4교시 끝날지 봅니다. 왜? 밥 먹으려고. 그러고 나서 어떤 아이들은 7교시 끝날 때쯤 옵니다. 왜? 아주 안 오면 결석인데 마지막 시간 오면 지각입니다.
제가 사흘하는 계속 하루가 되니까 수업 일수가 계속 3분의 1이 넘으면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와주고 계속 7교시 와도 진급합니다.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내 아들 아닙니까? 왜 여수 정치가 그런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놔둡니까? 왜 놔둡니까? 저 문제야. 저 쓰레기, 저 양아치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정치는 잘난 사람들이 한 거 정치입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그런 건 정치 아닙니다. 정치는 약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거 정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오서 왜 열광했습니까? 어린아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대통령이. 그래서 젊은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처럼 여수가 누구누구 보유 여수라는 말이 왜 안 나옵니까? 왜 손가락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아니하면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괜찮합니다. 나쁜 일 해도 그런 놈이야. 근데 잘하려면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견뎌야지요. 이거 견딜 수 없는 무게라면 안 나가야지. 언행에 조심해야죠.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거치게 말하고 잘못하고 삽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안 해야죠. 그런 사람 안 뽑아야죠. 메이커만 가지고 오면 다 됩니까? 메이커 그거 가성비 떨어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육감 새로 만들었는데 교육감 불러다 놓고 형님 바꾸시오라고 말해야 되지. 왜 교육감한테 강의를 듣습니까? 왜 시장님한테 강의를 듣습니까? 뭐 요구해야죠. 이거 아닙니다라고 뭐 어디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의견이 만들어지면 요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정치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학을 못하면 집에 가난합니다. 과외를 받지 않고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간 내내 해도 진도를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막 수학생이 제일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고등학교 수학생은 이과 수학생은 정말 불쌍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르칠 게 많습니다. 가르치고 나면 이해라도 하면 되는데 이해도 못합니다. 이과 간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갑니다. 수학 잘하는 이과 갑니다. 라고 공부 못하는 이문과로 옵니다.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데 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학교를 시스템을 바꿔보자 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나서 4명만 데리고 하다가 4명, 저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몇 명 데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탤런트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저는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국어 교사 되겠다고 미친듯이 좋아합니다. 내 후배니까 무조건 돕습니다. 두 부리를 돕는데 그의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송, 박, 김, 박까지 4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들어갔더니 어떤 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의식으로 말하면 거칠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가지가 있었어요. 이뻤어요. 어서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뻐가지고 너 같이 들어와 해가지고 5명이 하니까 마지막 유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왜? 원래 제가 오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한 번 안 봤는데 그걸 그냥 N분의 나눠가지고 제가 밀려가지고 6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 바꿔주십시오 라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확인해보면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 수가 늘어나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컨설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 뭐뭐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자자 하고 시작한 게 이겁니다. 이것은 교사 하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2명밖에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과 1이 모이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200이 되는 경험을 저는 우리 학교에 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여기 나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나오셨네요.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제가 우리 반 데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아이를 몇 데리고 이제 또 시작하는데 자꾸 그분이 저한테 질벅거리십니다. 같이 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절박하더라고요.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4명의 동지를 교합했습니다. 그러고서 학교를 바꿔보자고 시작했습니다. 결과물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연세 한 명 갔습니다. 촌에서 가능합니다. 수능은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지가 혼자 해야 합니다. 수능 못하겠어요. 서울은 이런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아시죠? 10시에 학원 끝나고 나서 프리미엄 독서실 가면 학원 강사들이 과외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독서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게임 못합니다. 게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학종 인허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괜찮아지고 성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발 진보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위선 허위를 벗어나면 됩니다. 입시교육을 탈피하고 입시가 결합한 전교육입니다. 인간의 얼굴로 한 입시교육 진학지도입니다. 그걸 요새 시작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나라 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흠 많고 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흠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결과물을 창출해내곤 합니다. 저는 이 포럼이라는 것이 이게 안참 이것이 더 이쁩니다. 막 동문회 가서 채운 것보다 나는 그냥 오신 분이 좋습니다. 혁명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나비 효과라는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비가 편랑거리는 것이 놀랍게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진원지가 난 여수였다 라는 점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나는 포럼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단국가 그러면 우리만 분단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분단국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게티즈버그에서 마지막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게티즈버그라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3천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8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게티즈버그에다가 공동묘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링컨께서 강연을 하십니다. 연설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한 것을 다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짐해야 할 마지막 것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조국을 위해서 죽은 8천 명의 이 젊은이들 앞에서. 나는 내 소망이 꿈이 그렇습니다. 포럼 동행이 여수 시민의 의한, 여수 시민을 위한 포럼 동행이 되어가지고 여수에서, 아니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순신 장모께서, 아니 수많은 이순신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지켰던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점을 교육으로 잡아주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좁습니다. 대학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방대학. 전남대학교 고고학과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들이 쓰는 말로 듣보잡입니다. 하는 짓도 유쾌하고 멋진 짓도 못합니다. 부끄럽고 맹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봅시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좀 면제해주자. 그러니까 야당에서 막 개큰 불더라고요. 아닙니다. 옳습니다. 교육 좀 잘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실수하더라도 봐주는 분위기, 도와주는 분위기, 그것을 여수가 만드는 게 합니다. 예전에 여수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 20명, 30명 보낼 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이 도에 올라가서 문제 맡고 왔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없습니다. 작살나고 그럽니다. 한번 당하면. 작년, 재작년 제가 재작년 쓰러지고 작년도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면 옛날엔 제가 사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2년이 안 남았습니다. 옛날에 50대 때는 안 그래도 60 넘어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쓰러지더라고요. 목이 나버리고 막 어쩌면 생겨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강의를 완곡하게 사용하다가 이번에 아자반 까닭은 뭐냐, 포럼 동행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핫을 보내서 박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강의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40만 원 측정해 넣으신 것 같아요. 20만 원, 20만 원씩 뭐 지역아동센터 애들 줘야 되니까 강의료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내니까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빨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3개를 했어요, 3개를. 근데 저 시내 가면 이옥치과라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쭉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괴롭대요. 이빨이 앞에 가서 3개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마지막 다 끝났다고 이제 가래에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수간호사한테 돈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수간호사 뭐라고 물어봐도 가요. 그러니까 진료하고 있다가 안경 너머로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평생 동안 그놈 돈 안 받긴 안 받았습니다. 근데 10,000원, 20,000원 안 받는 건 동창회가 당연하겠죠. 당연하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받아야 되지 그것도. 그런가 보다. 근데 10,000원, 20,000원이 아닌데 가래요 이렇게. 그러고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기보다는 미안하다. 영호가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답신이 왔더라고요. 친구, 무슨 말이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을 들려주면서 나는 포럼 동행을 친구로 본다. 그러니까 강연도 신경 쓰지 마라. 괜찮다. 공자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교육에서 이제 다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포럼에 교육을 이제 끈질기게 물고 늘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한 번 물고 늘어지면 절대로 끝날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아이가 살고 미래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뭘까? 광장이죠. 광장이라는 것은 포럼입니다. 아까 어떤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광장입니다. 그런 포럼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되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